야, 이 냄새나는 할망구야. 귓구멍에 시멘트를 공구리 쳤나? 떡 안 산다고. 당장 꺼지라고. 귀청을 찢는 듯한 고함이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차가운 초겨울 공기를 갈랐다. 파란 하늘 아래 위엄있게 서 있는 육군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의 위병소 앞은 한 늙은 여인에게 쏟아지는 막말과 욕설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아이고 군인 양반. 내 말 좀 들어봐라. 장사하러 온 게 아니라니까? 내 손주가 여기 있다니까 그러네. 이강우라고 이번에 들어온 신병이여. 박정심은 억울함에 입술을 달싹였다. 68배 나이. 그녀의 차림새는 누가 봐도 영락없는 시골 장터 할머니였다. 무릎이 다 튀어나온 화려한 꽃무늬 몸빼 바지에 유행이 20년은 지난 낡은 솜조끼. 거기에 머리는 동네 미용실에서 방금 볶아온 듯 뽀글거리는 파마머리였으니 위병소를 지키는 군인들의 눈에 그녀는 그저 성가신 잡상인 1순위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양손에 들린 것은 싸구려 껌이나 칫솔이 아니었다. 검은 비닐봉지 2개. 그 안에는 새벽 4시부터 문산 읍내 방앗간을 쥐잡듯이 뒤져 갖져낸 꿀떡과 숙절편이 식지 않게 신문지로 꽁꽁 싸매져 있었다. 허참, 이 할망구가 진짜 노망이 났나. 야, 김병장. 너 뭐하냐? 저거 안 끌어내고. 위병소 안쪽 행정실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 나온 것은 고상식 중사였다. 행정보급관의 완장을 찬 그는 마치 자신이 이 부대의 사단장이라도 되는 양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박정심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노인에 대한 공경심이라곤 눈곱만치도 없었다. 오로지 귀찮음과 경멸만이 가득했다. 중사님, 그게 아니라 할머님이 손자 면회 오셨다는데. 초병인 김 병장이 난처한 듯 말끝을 흐리자 고 중사는 쓰고 있던 전투모를 벗어 김 병장의 뒤통수를 찰싹 때렸다. 야, 이 새끼야. 넌 짬밥을 똥구멍으로 먹었냐? 척 보면 몰라. 딱 봐도 떡 팔아먹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잖아. 저번 주에도 칡즙한다고 기웃거리는 할매 있었지? 쟤네들 수법이 다 그래. 손자 핑계 대고 들어와서 행정반에 떡 돌리고 돈 뜯어내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고 중사의 목소리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컸다. 박정심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사실 박정심은 평범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다. 3년 전 전역한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소장. 여군 최초로 전방 사단장을 역임하며 불곰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전설적인 군인이 바로 그녀였다. 현역 시절 그녀가 눈만 한번 불하려도 연대장급 간부들이 오줌을 지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전역하면서 맹세했다. 다시는 계급장 내세워 거들먹거리지 않고 평범한 할머니로 살겠다고. 손자 강우가 할머니 빽쓰기 싫어요. 남들처럼 당당하게 할래요라며 제 발로 최전방에 지원했을 때도 기특해서 등만 두드려줬을 뿐이었다. 그런데 고작 중사 나부랭이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밥 먹고 사는 군인이 민간인의 정성을 이렇게 매도해? 불같은 성미가 꿈틀거렸지만 박정심은 꾹 참았다. 여기서 화를 내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이등병인 손자 강우였다. 군인 양반 말이 너무 심하네. 내가 돈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우리 강우가 꿀떡을 참 좋아해서. 이거 그냥 주고만 갈 테니까 강우 좀 불러주면 안 될까? 응? 박정심은 자존심을 구기고 검은 봉지를 고 중사 앞으로 내밀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봉지 틈으로 새어나왔다. 그 순간이었다. 아, 냄새. 시발 쉰내 나게 진짜. 고상식 중사가 코를 움켜쥐며 인상을 팍 썼다. 그리고는 박정심이 내민 손을 쳐냈다. 단순히 밀어낸 게 아니었다. 더러운 벌레를 쳐내듯 아주 강하게 후려쳤다. 악! 박정심의 손에서 검은 봉지가 힘없이 떨어졌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봉지가 터졌다.
신문지에 쌓여있던 하얀 꿀떡과 쑥절편들이 흙먼지 날리는 아스팔트 바닥 위로 처참하게 쏟아졌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떡들이 시커먼 군화 자국이 가득한 바닥 위로 나뒹굴었다. 정적. 위병소를 지키던 병사들도 지나가던 군용 트럭 운전병도 모두 숨을 멈췄다. 아이고, 내 떡. 우리 강우 줄 건데. 박정심은 아픈 손목을 부여잡을 새도 없이 바닥을 기었다. 흙이 묻어버린 떡을 쭈글쭈글한 손으로 주워 담으려 했다. 손자 녀석이 입대 전날 할머니가 해준 꿀떡 먹고 싶다며 징징거렸던 그 얼굴이 떠올라 눈앞이 흐려졌다. 어이 할망구. 줍지 말고 그냥 꺼져. 여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곳이지 너 같은 잡상인들이 푼돈 뜯어가는 노인정이 아니라고. 알았어? 고 중사는 뻔뻔하게도 바닥에 떨어진 떡을 군홧발로 밟았다. 으직. 하얀 꿀떡이 검은 구두약과 흙탕물에 범벅이 되어 흉물스럽게 으깨졌다. 하지마. 하지 마라 이놈아. 박정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정성이 손자를 향한 사랑이 짓밟히는 것이 너무나 서러워서였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연신 빌었다. 미안하네. 내가 미안해. 내가 주책이라서 그래. 갈게. 갈 테니까 그만해. 박정심은 으깨진 떡이라도 챙기려고 터진 비닐봉지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 처량한 뒷모습은 누가 봐도 안쓰러운 시골 할머니 그 자체였다. 진작 그럴 것이지. 야, 김병장. 물 가져와서 바닥 청소해. 재수없게 떡 냄새가 배어가지고 원. 고 중사가 침을 퇴뱉으며 돌아서려는 찰나였다. 어이, 거기 할머니. 잠깐 스톱. 위병소 안쪽에서 건들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글라스를 끼고 입에는 껌을 씹으며 걸어 나오는 장교 삼중대장 최민석 대위였다. 박정심이 눈물을 훔치며 돌아보았다. 예,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까? 최 대위는 삐딱한 자세로 서서 박정심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씩 웃었다. 그냥 가시게. 여기까지 왔는데 손자 얼굴은 보고 가야지. 안 그래요? 박정심의 눈이 번쩍 뜨였다. 지옥에서 부처님을 만난 기분이었다. 정말입니까? 중대장님 정말 우리 강우.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주시는 겁니까? 박정심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했다. 그럼요. 우리가 그렇게 야박한 사람들 아닙니다. 할머니가 떡까지 싸들고 오셨는데. 최 대위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고상식 중사에게 눈짓을 했다. 고 중사. 지금 당장 생활관에 있는 이강우, 이병 데리고 위병소로 튀어오라고 해. 군장 쌀 필요 없고 그냥 몸만 튀어오라고 해. 1분 준다. 예. 알겠습니다. 고 중사가 의아해하며 무전을 치는 사이 박정심은 연신 감사하다며 최 대위의 손을 잡으려 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늙어서 주책을 부렸는데 이렇게 마음 써주시고. 하지만 최 대위는 박정심의 손을 슬쩍 피하며 싸늘하게 속삭였다. 감사는 나중에 하세요. 할머니. 아주 특별한 면회를 시켜드릴 테니까. 잠시 후 저 멀리 영내 도로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죽을 힘을 다해 뛰어오는 군인 하나가 보였다. 손자 강우였다. 하지만 반가움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니었다. 겁에 질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게 뛰어오고 있었다. 이병, 이강우, 중대장님 부르셨습니까? 강우가 위병소 안쪽의 육중한 철창문 앞에 멈춰 서서 관등 성명을 외쳤다. 철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할머니와 손자가 마주 섰다. 강우의 전투복은 흑투성이었고 입가에는 터진 상처가 맺혀 있었다. 강우야. 박정심이 철창살 사이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강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지 못하고
최 대위의 눈치를 살피며 바들바들 떨었다. 할머니, 왜 오셨어요? 제발 가세요. 그냥 가세요. 강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 모습을 본 박정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강우야, 왜 그래? 어디 아프냐? 얼굴이 왜 그래? 자, 할머니. 손자 왔네. 근데 인사가 너무 뻣뻣하지 않아요? 최 대위가 강우의 뒤로 다가가 어깨 동무를 했다. 그리고 박정심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할머니가 이렇게 그지 꼴로 와서 행패를 부리니까 우리 강우가 군 생활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신 좀 차리게 도와드릴게요. 최 대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손이 강우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앉아. 윽. 강우가 억지로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최 대위는 신고 있던 전투화 앞코로 강우의 허벅지를 툭툭 찼다. 할머니,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이게 다 할머니 덕분에 받는 사랑의 매입니다. 최 대위가 손을 높이 쳐들었다. 박정심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안 돼. 때리지 마. 짝. 파주시 문산읍의 하늘 아래 끔찍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짝.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파열음이 위병소의 차가운 공기를 찢었다. 강우의 고개가 왼쪽으로 획 돌아갔다. 입안이 터졌는지 그의 입가에서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려 흙먼지 묻은 전투복 깃을 적셨다. 강우야. 박정심이 쇠창살을 붙잡고 비명을 질렀다. 철창 사이로 손을 뻗어보았지만 손끝은 강우의 어깨에 닿지 않았다. 단 한 뼘. 그 짧은 거리가 천리길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어떠세요, 할머니? 소리가 아주 찰지죠? 최민석 대위는 얼얼한 손바닥을 털며 비릿하게 웃었다. 이게 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냄새나는 떡 싸들고 와서 부대 물 흐려놓으시니까 제가 손자한테 정신교육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에이,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죄 없는 애를 왜 때려? 내가 갈게. 내가 가면 될 거 아니야. 박정심은 철창을 흔들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최 대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는 강우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야, 이강우. 할머니한테 말씀드려. 얼른 가시라고. 너 계속 맞는 꼴 보고 싶어서 안 가시는 거잖아. 안 그래? 가세요. 할머니 제발 가세요. 강우가 피 섞인 침을 삼키며 애원했다. 눈물범벅이 된 손자의 얼굴을 보는 박정심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아이고 중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늙어서 주책이라 그렇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올게요. 박정심은 위병소 맨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흙투성이가 된 몸빼 바지가 바닥에 쓸렸다. 평생을 장군으로 살며 대통령 앞에서도 고개를 꼿꼿이 세웠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손자를 살리기 위해 가장 비굴한 할머니가 되어 싹싹 빌었다. 비네. 야, 할머니 빈다. 근데 어쩌나? 이미 내 손은 올라갔는데. 최 대위는 낄낄거리며 다시 주먹을 쥐었다. 할머니 비는 건 나중에 하시고요. 감상이나 마저 하세요. 하나 셀 때마다 한 대씩입니다. 하나. 퍽. 최 대위의 주먹이 무방비 상태인 강우의 명치를 강타했다. 컵. 강우가 숨도 못 쉬고 앞으로 고꾸라지며 헛구역질을 했다. 위액이 울컥 올라왔다. 둘. 퍽. 이번엔 군홧발이었다. 쓰러져 있는 강우의 옆구리를 축구공 차듯 걷어찼다. 강우가 고통에 몸을 비틀며 흙바닥을 뒹굴었다. 하지마. 제발 하지마. 우리 강우 죽는다 이놈들아. 박정심이 철창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다. 셋. 최 대위가 다시 발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뒤에서 육중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아주 개판이네. 대대장 마동팔 중령이었다. 배를 쑥 내밀고 나타난 그는 바닥에 엎드린 박정심과 피 흘리는 강우를 번갈아 보았다. 말리러 온 줄 알았던 박정심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리쳤다. 대대장님, 대대장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내 손자를 죽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마 중령은 뒷짐을 진 채 천천히 철창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철창 틈으로 손가락을 넣어 박정심의 이마를 툭툭 밀었다. 아줌마, 여기가 시장 바닥이야? 왜 남의 부대 와서 꾀꾀거려? 영업 방해인 거 몰라? 예. 그리고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손자가 저 모양이야? 중대장이 오죽하면 매를 들었겠어. 다 당신 탓이야. 당신이 꼬질꼬질하게 하고 와서 애기 죽이고 부대 품격 떨어뜨리니까 얘가 맞는 거라고. 알아? 마 중령은 말리기는커녕 기름을 부었다. 그는 쓰러져 있는 강우에게 다가가더니 혀를 쯧쯧 찼다. 일어나. 엄살 부리지 말고. 강우가 비틀거리며 겨우 몸을 일으켰다. 마 중령은 강우의 다리를 힐끗 보더니 신고 있던 전투화 끝으로 정강이뼈를 정확하게 조준했다. 군기 빠진 놈은 다리를 분질러야 정신을 차리지. 빡! 둔탁하고 끔찍한 파열음. 뼈가 울리는 소리였다. 군대에서 가장 고통스럽다는 조인트 까기가 장렬했다. 끄악! 강우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다시 쓰러졌다. 이번엔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리를 부여잡은 채 뒹굴었다. 고통에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거품 섞인 침이 흘러나왔다. 강우야! 으악! 박정심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눈앞이 하얘졌다. 내 새끼 뼈가 부러졌다. 내 눈앞에서 끌고 가. 창고에 처박아둬. 오늘 밥 굶기고. 마 중령은 쓰러진 강우의 배를 한 번 더 밟으며 무심하게 지시했다. 최 대위와 고 중사가 낄낄거리며 강우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가려 했다. 할머니, 할머니. 강우는 끌려가면서도 할머니 쪽을 보며 손을 뻗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미안해요. 죄송해요. 라고 중얼거리는 손자. 마 중령이 돌아서려는 박정심의 등에 대고 마지막으로 비수를 꽂았다. 할망구, 잘 들어. 당신 때문에 얘가 다리 병신 되는 거야. 어디 가서 억울하다고 떠들어봐. 나 육사 출신 마동팔 중령이야. 냄새나는 떡 장수 할망구 말 믿어줄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 알았어? 위병소 철창 너머로 악마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 순간 박정심의 눈에서 하염없이 흐르던 눈물이 뚝 멈췄다. 슬픔이 증발한 자리에 차디찬 이성이 들어찼다. 그리고 그 심연 밑바닥에서 활화산 같은 분노가 끓어올랐다.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내 새끼 지키려고 죽은 듯이 살려고 했는데, 니들이 내 인내심을 끊어버리는구나. 박정심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지도 않았다. 굽었던 허리가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펴졌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떡 팔러 온 시골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30년 전 휴전선 철책 앞에서 북한군을 노려보던 불곰 박정심 장군의 살기가 위병소 전체를 휘감았다. 마동팔, 중령이라고 했나? 박정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한 서늘한 음성에 웃고 있던 마 중령이 멈칫했다. 뭐야? 아줌마 눈깔이 왜 저래? 박정심은 조끼 안주머니에서 구형 폴더폰을 꺼냈다. 투박한 은색 휴대폰.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다. 그리고 휴대폰을 귀에 대는 대신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가 딱 2번 울렸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충성,
전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일사단장 소장 김철수입니다. 우렁차고 절도 있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위병소의 정막을 깼다. 순간 마동팔 중령과 최민석 대위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고상식 중사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떨어뜨렸다. 일사단장? 김철수 소장님? 잘못 들은 게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사단장, 그것도 투스타가 이렇게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전화를 받을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다. 박정심은 휴대폰을 입가에 댔다. 하지만 시선은 공포에 질려 입을 딱 벌리고 있는 마 중령을 죽일 듯 노려보고 있었다. 철수야. 예. 선배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당장 위병소 정문으로 튀어와. 예. 위병소 말씀입니까? 갑자기 왜? 박정심이 파주 땅이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다. 니네 대대장 놈이 지금 내 눈앞에서 내 손자 정강이를 깠어. 그리고 나보고 냄새나는 떡 장수란다. 헉. 너 1분 준다. 1분 내로 맨발로 안 튀어오면 내가 이 위병소 철창 뜯어내고 들어가서 이 새끼들 모가지 따버릴 거니까. 알았나? 실시. 지금 당장 날아가겠습니다. 야. 차대. 헬기 띄워. 전화기 너머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와 사단장의 다급한 비명이 들렸다. 박정심은 전화를 끊지 않은 채 휴대폰을 든 손을 천천히 내렸다. 그리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벌벌 떨고 있는 마동팔 중령에게 다가가 철창 틈으로 싸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기다려라. 니들 육사 출신이라고 했지? 내 후배님이 오셔서 아주 기가 막힌 동문회를 열어줄 거다. 기대해라.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던 사단장의 다급한 고함이 끊겼다. 하지만 위병소 앞에는 여전히 정막만이 감돌았다. 마동팔 중령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방금 그 목소리. 30년을 군밥 먹은 자신이 모를 리가 없었다. 그것은 일사단에 살아있는 신 김철수 소장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다. 아니,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그는 현실을 부정하기로 했다. 하하. 허허허. 마 중령이 억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기괴하게 들렸다. 야, 이 할망구가 진짜 연기 대상감이네. 어디서 사단장님 목소리 녹음한 거 틀어놓고 쇼를 해. 요즘 보이스피싱이 유행이라더니 군부대 앞에서 이딴 사기를 쳐? 옆에 있던 최민석 대위도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맞장구를 쳤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대대장의 장단에 맞춰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맞습니다. 사단장님이 이런 할머니랑 아는 사이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야, 저 핸드폰 빼서 녹음기인지 확인해. 최 대위의 지시에 고상식 중사가 철창 쪽으로 달려들었다. 이 미친 할망구가 내놓으라고. 고 중사가 철창 틈으로 손을 뻗어 박정심의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다. 박정심은 피하지 않았다. 대신 낚아채러 들어온 고 중사의 손목을 그대로 움켜잡았다. 꽉. 고 중사의 눈이 커졌다. 노인네의 악력이 아니었다. 마치 강철 집게에 물린 듯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밀려왔다. 이 손 치워라. 더러운 손 닿으면 폰 버려야 하니까. 박정심이 손목을 비틀며 쳐내자 고 중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뒹굴었다. 으악. 내 손목. 야. 뭐 하는 거야? 문 따. 저 할망구 당장 끌고 들어와. 마 중령이 악을 썼다. 공포를 분노로 덮으려는 발악이었다. 당신 아주 큰 실수한 거야. 감히 사단장님을 사칭해. 이건 즉결 처분감이야. 내가 당신 여기서 반쯤 죽여놔도 아무도 뭐라 못해. 마 중령이 직접 위병소 쪽문을 벌컥 열고 나왔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저 늙은 여자의 입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산다. 그런 광기가 서려 있었다. 박정심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마 중령을 올려다보았다. 그래, 어디 쳐봐라. 칠 수 있으면 쳐봐. 대신 내 몸에 손 떼기 전에 뒤나 한번 돌아보고. 뭐? 헛소리 집어치워. 마 중령이 주먹을 치켜든 그 순간이었다. 우웅 마이너스. 땅바닥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았던 진동이 순식간에 거대한 굉음으로 바뀌었다. 멀리서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가 파주 문산읍 전체를 집어삼킬 듯 가까워졌다. 비상, 비상, 정문 개방, 정문 개방. 위병소 상황실 스피커에서 초병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무슨 일이야? 마 중령이 주먹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도로를 점령하고 달려오는 검은색 세단과 그 뒤를 따르는 헌병대 차량 행렬이었다. 맨 앞차의 번호판은 숫자가 아니었다. 붉은색 바탕에 은색 별 2개. 성판. 사단장 1호차였다. 끼잉 마이너스.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하며 검은 세단이 위병소 바로 앞에 급정거했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뒷좌석 문이 쾅 열렸다. 튀어나온 사람은 대한민국 육군 소장, 제1보병사단장 김철수였다. 평소라면 칼같이 다려진 정복을 입고 근엄하게 걸어 나왔겠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가관이었다. 전투복 상의 단추는 잘못 끼워져 있었고 모자는 삐딱했으며 한쪽 군화끈은 풀려서 덜렁거리고 있었다. 그가 얼마나 급하게 뛰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사단장님? 마 중령이 얼어붙은 채 입술을 떨었다. 김철수는 마 중령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위병소 철창 앞에 서 있는 박정심에게 전력 질주했다. 그리고 탁!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위병소에 있던 모든 병사와 간부들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1사단의 왕 사단장이 시장표 몸빼 바지를 입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선배님. 김철수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떨렸다. 늦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선배님. 정적.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정적. 박정심은 무릎 꿇은 김철수를 내려다보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툭 닫았다. 철수야. 예. 소장 김철수. 1분 줬는데.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신호가 걸려서. 시정하겠습니다. 박정심이 피식 헛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마동팔 중령과 최민석 대위를 바라보았다. 동팔이라고 했나? 마 중령. 마동팔 중령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사단장님. 이게 무슨... 김철수가 벌떡 일어났다. 방금 전까지 선배 앞에서 쩔쩔매던 순한 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은 악귀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야, 이 개새끼들아. 짝. 김철수의 풀스윙 싸대기가 마 중령의 뺨에 장렬했다. 마 중령이 팽이처럼 한 바퀴 돌며 바닥에 처박혔다. 너 이분이 누구신 줄 알아? 내 놈이 감히 누구 앞에서 주먹을 쳐들어. 김철수는 쓰러진 마 중령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이분은 대한민국 여군 최초의 전방 사단장이자 내군 생활의 사수이신 예비역 육군 소장 박정심 장군님이시다. 이 미친 새끼야. 쿵. 마동팔 중령과 최민석 대위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박정심. 불곰. 전설 속에서나 듣던 그 이름. 육사생도 시절 교범에서 봤던 그 신화적인 존재가 지금 떡 냄새나는 몸빼 바지를 입고 내 눈앞에 서 있다니.
좆됐다. 최민석 대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지 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박정심은 철창문을 가리켰다. 문 따라. 예. 당장 개방해. 김철수의 고함에 헌병들이 달려들어 위병소 철문을 열어젖혔다. 박정심은 열린 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사단장도 대대장도 아닌 쓰러져 있는 손자 강우에게 먼저 다가갔다. 강우야. 할머니. 강우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할머니를 올려다보았다. 박정심은 주머니에서 으깨진 떡 봉지를 꺼냈다. 흙이 묻고 뭉개진 꿀떡 하나를 집어들었다. 할미가 이거 먹이려고 왔다. 밖에서 다 으깨져서 모양은 좀 그렇지만 맛은 있을 거요. 박정심은 떨리는 손으로 떡을 강우의 입에 넣어주었다. 강우는 떡을 오물거리며 펑펑 울었다. 흙맛과 피맛 그리고 할머니의 눈물 맛이 섞인 꿀떡이었다. 맛있냐? 네. 흐흐. 맛있어요. 박정심은 손자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고상식 중사의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나무로 된 굵직한 자루였다. 그녀가 뒤를 돌자 마동팔 중령과 최민석 대위, 고상식 중사가 일렬로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었다. 장군님, 몰라 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마 중령이 땅에 머리를 박으며 빌었다. 살려달라고. 박정심이 빗자루 몽둥이를 손바닥에 탁탁 쳤다. 아까 내 손자가 살려달라고 빌 때 니들은 뭐라고 했지? 하나 셀 때마다 한 대라고 했나? 그게. 철수야. 예, 선배님. 애들 눈 가려라. 교육 좀 시켜야겠다. 알겠습니다. 전 병력 뒤로 돌아. 눈 감아. 사단장의 지시에 위병소의 모든 병사가 뒤로 돌았다. 오직 가해자들만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박정심을 바라보고 있었다. 니들은 군인도 아니야. 제복 입은 깡패 새끼들이지. 내가 오늘 니들 몸에 박힌 그 썩어 빠진 정신머리를 이 몽둥이로 뽑아주마. 박정심이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다. 이건 내 손자 몫이다. 빡. 끄악. 마 중령의 엉덩이에 불이 났다. 이건 내 떡 몫이다. 빡. 악. 최 대위가 뒹굴었다. 그리고 이건 국민들이 니들 믿고 낸 세금 몫이다. 이 도둑놈의 새끼들아. 빡. 파주의 가을 하늘 아래 찰진 몽둥이 소리와 악인들의 비명이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 어떤 군가보다 우렁차고 통쾌한 정의 구현의 소리였다. 김철수 사단장은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러게. 불곰을 왜 건드려 등신들이. 퍽. 둔탁한 타격음이 파주의 가을 하늘을 갈랐다. 그것은 폭력이 아니었다. 썩어 문드러진 군대의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이자 정의의 심판이었다. 끄악. 장군님, 잘못했습니다.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대대장 마동팔 중령이 엉덩이를 부여잡고 흙바닥을 뒹굴었다. 박정심이 휘두른 것은 지휘봉도 거창한 무기도 아니었다. 위병소 구석에 처박혀 있던 개똥이나 쓸던 쌀이 빗자루 자루였다. 하지만 불곰 박정심의 손에 들린 순간 그 낡은 나무 막대기는 여의봉보다 무서운 회초리가 되었다. 다신 안 그래? 내 놈이 군 생활 20년 하면서 그 말을 몇 번이나 짓거렸을까? 병사들 앞에서 군림할 땐 왕인 줄 알았지? 계급장이 벼슬인 줄 알았지? 빡. 악. 군인은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거야. 내 손자가 저 병사들이 내 놈들 진급시켜주는 도구야? 샌드백이야? 박정심의 호통은 천둥보다 무서웠다. 그녀는 단순히 손자가 맞아서 화난 할머니가 아니었다.
평생을 군에 바친 선배로서 후배들의 타락을 꾸짖는 호랑이 선생님이었다. 옆에서 무릎 꿇고 있던 최민석 대위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기 직전이었다. 마 중령이 맞는 꼴을 보니 다음은 제 차례가 분명했다. 그는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 도망칠 구멍을 찾았다. 거기 너. 박정심의 서늘한 목소리가 최 대위의 뒷덜미를 잡았다. 어딜 도망가려고 꼼지락거려. 힉. 장군님. 저는 대대장님이 시키셔서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최 대위가 비굴하게 변명했다. 박정심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다가갔다. 명령?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는 게 군인이야? 병사 다리를 분지르라는 게 명령이야? 넌 판단할 머리가 없어. 빡! 꾸액! 최 대위는 정강이를 맞고 고꾸라졌다. 자신이 강우에게 했던 조인트 까기를 그대로, 아니 몇 배의 위력으로 돌려받은 것이다. 내 손자가 아프다고 할 때 니들은 낄낄거렸지? 어디 너도 한번 웃어봐라. 재밌냐? 아프냐? 박정심은 자비가 없었다. 빗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그들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후려쳤다. 위병소에 있던 병사들은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평소 자신들을 괴롭히던 악마 같은 간부들이 몸빼 바지 입은 할머니 앞에서 벌레처럼 기어다니는 모습. 그것은 그들이 군 생활 내내 상상만 했던 판타지 그 자체였다. 철수야. 박정심이 부러진 빗자루를 던지며 사단장 김철수를 불렀다. 김철수는 부동자세로 대기하고 있다가 우렁차게 대답했다. 예. 선배님. 이놈들 당장 끌고 가. 헌병대 조사실에 쳐넣어. 그리고 내 손자 강우 지금 당장 국군 수도병원으로 후송해. 헬기 불러. 예. 알겠습니다. 헌병대장. 뭐해? 연행해. 김철수의 지시에 헌병들이 개떼처럼 달려들었다. 마동팔 중령과 최민석 대위, 그리고 떡을 밟았던 고상식 중사까지 포승줄에 묶였다. 사단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희 삼촌이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국방위원입니다. 이러시면 사단장님도 곤란해지십니다. 마동팔 중령이 끌려가면서 마지막 발악을 했다. 자신의 뒷배를 언급하며 협박을 한 것이다. 김철수의 눈썹이 꿈틀했다.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야, 입 다물게 해. 헌병들이 마 중령의 입을 틀어막고 질질 끌고 갔다. 상황이 정리되자 박정심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자 강우에게 다가갔다. 강우는 의무병들의 응급처치를 받고 들것에 실려 있었다. 강우야. 할머니. 강우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할머니를 보며 울먹였다.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 백 안 쓴다고 큰 소리 쳐놓고 결국 할머니 힘들게 하고. 박정심은 강우의 피 묻은 손을 잡고 뺨에 비볐다. 굳은 살 박인 할머니의 손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니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백 안 쓰고 버틴 네가 장한 거여. 할미가 미안하다. 진작 와볼걸. 우리 강우 이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꿀떡이나 찌고 앉아 있었네. 할머니. 정말 투스타. 장군님이셨어요? 강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박정심은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였다. 그게 뭐 대수냐? 지금은 그냥 네 할미지. 얼른 병원 가서 치료받자. 흉지면 장가 못 간다. 그때 헬기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강우를 태울 의무 후송 헬기였다. 박정심은 손자가 헬기에 실리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김철수 사단장이 조용히 다가와 박정심의 뒤에 섰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대 관리를 개판으로 했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박정심은 김철수를 돌아보지 않고 낮게 말했다. 철수야.
아까 저놈이 끌려가면서 뭐라고 했지? 삼촌이 국방위원이라고 했나? 아, 네. 마동팔 중령 외삼촌이 여당 국회의원 오만석입니다. 국방위 소속이라 입김이 좀 셉니다. 아마 그 백 믿고 저렇게 설치는 것 같습니다. 박정심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났다. 오만석이라. 그래, 그 양반 알지. 예전에 나한테 군납 비리 청탁하러 왔다가 쫓겨난 놈 아니냐. 예.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잘 됐네. 똥파리 잡는 김에 똥통까지 싹 치워야지. 철수야, 내 옷 어디 있냐? 옷이라뇨? 내 전투복 말이야. 아니, 정복 가져와. 별 2개 박힌 거. 기왕 나선 김에 끝장을 봐야겠다. 박정심은 주머니에서 으깨진 꿀떡 봉지를 꺼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이제부턴 할머니 박정심이 아니다. 대한민국 예비역 소장 박정심으로 상대해주마. 마동팔 중령이 끌려간 지 2시간 후. 1사단 사령부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쌓여 있었다. 박정심은 사단장실 소파에 앉아 김철수가 내온 믹스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몸빼 바지 대신 사단장이 급히 공수해온 예비군 정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비록 현역 시절보다 살이 좀 빠져 옷이 헐렁했지만 어깨에 달린 투스타 계급장의 위엄은 여전했다. 그때 사단장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김철수가 수화기를 들자마자 얼굴이 찌푸려졌다. 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부대 앞으로 오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폭행이라뇨. 정당한 징계 절차를. 수화기 너머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목소리가 박정심에게까지 들렸다. 김철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다. 선배님, 오만석 의원입니다. 마 중령이 헌병대에서 변호사 부른다고 난리를 쳐서 연락이 닿은 모양입니다. 지금 기자들 대동하고 부대로 쳐들어오고 있답니다. 민간인 할머니가 사단장과 결탁해서 죄 없는 대대장을 폭행했다고 기사 낼 거라는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죄 없는 대대장. 내 손자 다리를 분질러 놓고. 박정심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다. 오라고 해. 안 그래도 심심하던 차에 잘 됐네. 30분 뒤. 1사단 위병소 앞은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번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 3대와 방송국 승합차까지 동원된 대규모 행렬이었다. 차에서 내린 건 배가 남산만하게 나온 중년 남성,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오만석 의원이었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삿대질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입니다. 외부인이 부대에 난입해서 지휘관을 집단 구타했는데 사단장이란 작자는 그걸 방조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조카 마동팔 중령은 억울하게 당한 겁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받아 적느라 바빴다. 오만석 의원은 기세등등하게 위병소를 통과해 사단 본청으로 들이닥쳤다. 김철수 사단장 어딨어? 당장 나오라고 해. 오만석이 복도에서 고함을 지르자 김철수 사단장이 집무실에서 나왔다. 의원님, 여긴 군사보안구역입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시면. 시끄러워. 감히 내 조카를 건드려? 너 옷 벗고 싶어? 내가 국방장관한테 전화해서 너 당장 보직 해임시킬 거야. 그리고 그 폭행했다는 할망구 어디 있어? 당장 내 앞에 꿇어 앉혀. 오만석은 김철수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아나무인으로 굴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들이대며 김철수를 압박했다. 그때였다. 누가 누굴 꿇어 앉혀? 집무실 안쪽에서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정복을 갖춰 입은 박정심이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한 노장군의 등장에 좌중이 술렁거렸다. 오만석 의원은 박정심을 보고 멈칫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다. 당신은 누구요? 군인이야? 예비역인가? 박정심은 대답 대신 오만석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오만석이 많이 컸네. 예전에는 내 앞에서 눈도 못 마주치더니 이제 국회의원 배지 달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반말. 이 여자가 미쳤나? 오만석이 발끈하려는데 박정심이 쓴 정모 아래의 얼굴이 불현듯 그의 기억을 스치고 지나갔다. 10년 전 그가 방산 비리 건으로 군 검찰에 조사받을 때 그를 호되게 추궁하고 쫓아냈던 호랑이 군단장. 설마 박정심 장군님? 오만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기억은 하네. 똥파리 뇌는 아닐까 걱정했는데. 박정심은 기자들을 향해 빙긋 웃으며 말했다. 기자 양반들 잘 오셨어. 오 의원이 말한 민간인 폭행범이 바로 나요. 근데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오 의원 조카라는 마동팔 중령이 내 손자가 떡 장수 손자라고 왕따 시키고 내 눈앞에서 조인트를 까서 다리를 부러뜨렸소. 그래서 내가 할머니로서 그리고 군 선배로서 매 좀 들었소. 그게 잘못됐소? 기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특종이었다. 갑질 국회의원 조카 vs 참교육한 전설의 여장군. 여론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불보듯 뻔했다. 오만석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아니, 그게 무슨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오해? 오 의원, 자네 조카가 횡령한 부대 운영비 장부가 헌병대에 있더구만. 그리고 자네가 10년 전에 불량 방탄복 납품하려다 나한테 걸려서 각서 쓴 거, 그거 아직 내 금고에 있는데. 기자들 앞에서 한번 까볼까? 박정심의 한 방에 오만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 각서가 공개되면 그의 정치 생명은 끝이었다. 자, 장군님. 우리 조용히 대화로 하시죠. 예. 제가 조카놈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오만석이 순한 양처럼 돌변하여 비굴하게 웃었다. 대화? 난 범죄 자랑은 대화 안 해. 박정심은 김철수에게 손짓했다. 철수야. 예. 선배님. 이 양반도 무단 침입의 업무 방해, 그리고 협박죄로 헌병대에 넘겨. 현행범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전시 상황에 준하는 군사작전 방해 행위야. 내가 책임진다. 잡아넣어. 예, 알겠습니다. 헌병대. 오만석 의원 연행해.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장군님, 누님, 잘못했습니다. 오만석은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갔다. 기자들은 그 추태를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눌러댔다. 박정심은 끌려가는 오만석의 뒤통수에 대고 일갈했다. 네 조카랑 같은 유치장 쓰게 해줄 테니 거기서 콩밥 먹으면서 가족회의나 실컷 해라. 사단장실 복도에 통쾌한 정적이 흘렀다. 김철수 사단장은 박정심을 보며 혀를 내둘렀다. 역시 불곰 장군님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박정심은 정모를 벗어 옆구리에 끼며 씩 웃었다. 아직 멀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손자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놈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줘야지. 다음은 누구냐? 사이다의 맛은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VIP 병동. 새하얀 침대 위에 이강우 이병이 링거를 꽂은 채 누워 있었다. 오른쪽 다리는 두꺼운 깁스로 감겨 공중에 매달려 있었고 얼굴 곳곳에는 시퍼런 멍과 터진 상처가 훈장처럼 남아 있었다.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진짜예요. 강우가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웃어 보였다. 할머니 걱정을 덜어주려는 그 착한 마음 씀씀이가 박정심의 가슴을 또 한 번 후벼 팠다.
박정심은 사과를 깎던 과도를 내려놓고 손자의 손을 두 껍데기 같은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정강이 뼈에 금이 가고 인대가 늘어났다는데. 이 멍청한 놈아,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야지 왜 미련하게 참고 있었어. 할미 빽쓰기 싫다더니 결국 병신돼서 나올 뻔했잖아. 그래도 할머니가 오셨잖아요. 저 그때 진짜 할머니가 캡틴 마블인 줄 알았어요. 강우의 농담에 박정심이 피식 웃으며 눈가를 훔쳤다. 캡틴 뭐시기? 할미는 불곰이다가 이놈아. 옛날에 북한군 놈들이 내 이름만 들어도 오줌을 지렸어.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김철수 1사단장이 들어왔다. 그는 정복 차림으로 깎듯이 경례했다. 선배님, 헌병대 수사 결과 중간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박정심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손자 앞에서의 인자한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래, 말해봐. 그 썩어 빠진 놈들이 뭐라고 짓더냐? 마동팔 중령과 최민석 대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훈육 차원에서의 얼차려였고 정강이를 찬 건 실수였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오만석 전 의원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붙여서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몰아가려는 속셈입니다. 박정심이 깎아놓은 사과 조각을 입에 넣으며 차갑게 웃었다. 실수? 정강이 뼈가 으스러지도록 찬 게 실수야? 그리고 증거가 없어? 이놈들이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네. 박정심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예비군 정복의 어깨에서 은색 별 2개가 번뜩였다. 철수야. 예, 선배님. 차 대기시켜라. 헌병대로 간다. 내 손자 다리를 분질러 놓고 법 타령을 해. 내가 그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군법보다 더 무서운 게 박정심법이라는 걸 보여주마. 같은 시각 1사단 헌병대 조사실. 마동팔 중령은 조사관 앞에서 책상을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나 마동팔이야. 오만석 의원 조카라고. 너 직속상관 감금해 놓고 무사할 줄 알아?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너희들 다 옷 벗길 거야. 변호사 불러. 내 변호사 오기 전엔 한마디도 안 해. 옆방의 최민석 대위 역시 마찬가지였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대대장님이 시켜서 한 거라고요. 억울합니다. 그들은 반성은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권력을 이용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었다. 조사관들은 국회의원과 대형 로펌의 압박 때문에 섣불리 강도 높은 신문을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다. 쾅! 그때 육중한 철문이 걷어차이듯 열렸다. 조사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박정심이 뒷짐을 지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그 뒤로 김철수 사단장과 헌병대장이 수행하고 있었다. 마동팔이. 목청 좋은 거 보니 아직 살만하네. 마동팔은 박정심을 보자마자 움찔했지만 곧바로 도끼 어린 눈으로 노려보았다.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민간인이 헌병대 조사실에 막 들어와도 돼? 이거 주거 침입이야. 그리고 내 변호사 오고 있거든. 당신 각오해. 내 삼촌이 가만 안 둔댔어. 박정심은 대꾸도 없이 의자를 끌어다가 마동팔의 코앞에 앉았다. 그리고 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툭 던졌다. 변호사? 오만석이가 보낸 그 김 변호사 말인가? 오다가 타이어가 펑크나서 좀 늦는다더구나. 아니, 사실은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 이미 끝난 게임에 비싼 수임료 낭비하지 말라고. 뭐? 무슨 헛소리야. 이 수첩. 낯이 익지 않나? 마동팔의 시선이 낡은 수첩에 꽂혔다. 순간 그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렸다. 그것은 자신의 집무실 천장 텍스 안에 숨겨두었던 부대 운영비 이중 장부였다. 에이, 이게 왜?
니네 부대 행보관 고상식 중사가 불더구나. 내가 손목 한번 비틀어 주니까 술술 나오던데. 2021년부터 급식비, 피복비, 심지어 병사들 회식비까지 빼돌려서 5만 석이 선거 자금으로 됐지. 그게 무려 5억이 넘더라.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야. 마동팔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횡령은 단순 폭행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이건 군사 재판에서도 최고형이 나오는 중범죄였다. 조작?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 박정심이 손짓하자 헌병대장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마동팔과 최민석이 병사들을 집합시켜 놓고 얼차려를 주며 돈을 요구하는 장면, 그리고 강우를 폭행하던 날의 CCTV 영상이 고화질로 재생되고 있었다. 삭제. 분명 삭제했는데. 삭제했겠지. 근데 어쩌나? 우리 1사단 전산실장이 내 동기 아들이네. 복구하는데 10분도 안 걸리더라. 박정심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동팔의 귓가에 대고 싸늘하게 속삭였다. 마중령. 넌 군인도 아니야. 넌 그냥 군복 입은 도둑놈이고 깡패야. 내 손자 다리 하나 부러뜨린 값, 내 놈 인생 전체로 갚게 해주마. 기대해라. 감옥밥은 짬밥보다 맛이 없을 거다. 마동팔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바짓가랑이 사이로 노란 액체가 흘러나왔다. 오줌이었다. 박정심은 코를 쥐며 돌아섰다. 냄새난다. 치워라. 그리고 최민석이도 데려와. 아주 쌍으로 엮어서 보내줄 테니까. 일주일 뒤 1사단 보통군사법원. 법정안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다. 단순한 군사재판이 아니었다. 갑질 국회의원 조카의 병사 폭행 및 횡령 사건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세기의 재판이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뿐만 아니라 마동팔과 최민석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피해 병사들의 가족들, 그리고 박정심을 응원하는 예비역 전우회 회원들로 가득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마동팔과 최민석은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들의 변호인단은 오만석 전 의원이 보낸 초호화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었지만 그들의 표정 또한 어두웠다. 이미 여론 재판에서 졌기 때문이었다. 피고인 마동팔은 직권을 남용하여 소속 부대원 이강우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수년에 걸쳐 부대 운영비 5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정합니까? 군 판사의 엄중한 질문에 마동팔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횡령 사실을 몰랐으며 폭행 또한 부대 기강 확립을 위한 정당한 지휘권 행사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이강우 이병의 조모인 박정심 씨가 부대에 무단 침입하여 피고인들을 먼저 폭행하고 협박한 점을 참작해 주셔야 합니다. 적반하장이었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저런 뻔뻔한 놈들. 지휘권 행사? 사람 다리를 부러뜨리는 게 지휘냐? 판사가 정숙을 요청했지만 소라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때 증인석에 앉아있던 박정심이 손을 들었다. 재판장님, 발언권 좀 주시죠.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정심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 양반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내가 때려서 억울하다? 그래요, 내가 때렸습니다. 몽둥이로 엉덩이 좀 쳤죠. 근데 그게 왜 폭행입니까? 당신들 논리대로라면 나도 예비역 선배로서 후배들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정당한 훈육을 한 건데 안 그렇습니까? 법정 안에 폭소가 터졌다. 변호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박정심의 논리는 그들의 주장을 완벽하게 되치게 하는 미러링이었다. 그리고 횡령을 몰랐다. 재판장님, 증인 한 명 더 신청합니다. 박정심의 요청으로 법정 문이 열리고 뜻밖의 인물이 들어왔다. 바로 마동팔의 외삼촌이자
이 사건의 뒷배였던 오만석 전 의원이었다. 하지만 그는 증인이 아닌 포승줄에 묶인 죄수 신분으로 헌병들에게 끌려오고 있었다. 삼촌? 마동팔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오만석은 박정심이 제출한 각서와 비자금 장부 때문에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상태였다. 그는 살기 위해 조카를 팔아넘기기로 결심한 듯 했다. 증인, 피고인 마동팔과 공모하여 군 예산을 빼돌렸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오만석은 마동팔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저놈이 다 한 겁니다. 저는 모릅니다. 조카놈이 삼촌 용돈 드린다고 가져온 돈이지 훔친 돈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놈이 아주 악질입니다. 삼촌. 그게 무슨 소리야? 삼촌이 시켰잖아. 선거 자금 필요하니까 1억만 더 만들어 오라고. 마동팔이 억울함에 날뛰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법정은 순식간에 진흙탕 싸움판이 되었다. 서로의 치부를 폭로하며 물어뜯는 골육상쟁. 박정심은 팔짱을 끼고 그 추악한 꼴을 감상했다. 잘들 논다. 아주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구만. 결국 모든 증거와 증언은 그들의 유죄를 가리켰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마동팔 징역 7년. 피고인 최민석 징역 3년. 두 사람 모두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파면 및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또한 횡령한 5억 3천만 원 전액을 추징하며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한다. 땅, 땅, 땅. 판결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마동팔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감옥살이도 문제지만 군인 연금이 박탈된다는 것은 그의 노후가 완전히 끝장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게다가 전 국민에게 쓰레기 지휘관으로 낙인 찍힌 이상 출소 후에도 한국 땅에서 얼굴 들고 살기는 불가능했다. 법정을 나서는 박정심에게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장군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의 구현 소감 어떠십니까? 박정심은 카메라를 향해 쿨하게 손을 흔들었다. 군대는 나라 지키러 가는 곳이지 맞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 손자 아니 남의 집 귀한 자식들 건드리는 놈들은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몽둥이 찜질을 해줄 테니 각오하시오. 이상. 그날 저녁 9시 뉴스 헤드라인은 불곰 할머니의 참교육으로 도배되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박정심을 국민 할매 사이다 장군으로 추앙하는 글들이 폭주했다. 사건이 있고 3개월 후 1사단 전진부대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마동팔 일당이 물러나고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병사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덕장이었다. 횡령되었던 예산이 돌아오자 일식 3찬이던 부실 급식은 고기가 넘쳐나는 뷔페식으로 바뀌었고 곰팡이 슬었던 생활관은 최신식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그리고 국군 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강우가 부대로 복귀하는 날이 되었다. 강우는 부대 정문에 들어서며 긴장했다. 사단장님 백 쓴 병사라고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생활관 문을 여는 순간 그의 걱정은 기우였음을 깨달았다. 오, 강우 왔냐? 야, 몸은 괜찮아? 너 없는 동안 심심해 죽는 줄 알았다. 선임들과 동기들이 우르르 몰려와 강우를 안아주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이나 시기가 아닌 진심 어린 걱정과 환영이 담겨 있었다. 강우야, 너네 할머니 진짜 멋있으시더라. 뉴스 봤어. 우리 엄마도 너네 할머니 팬클럽 가입했대. 야, 솔직히 우리도 마동팔 그 돼지 때문에 힘들었는데 너 덕분에 살았다. 고맙다 진짜. 강우는 울컥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왕따가 될 줄 알았던 자신이 부대를 구한 영웅 대접을 받고 있었다. 그날 오후 연병장에서 전 대대원 집합 명령이 떨어졌다.
단상 위에는 사단장 김철수와 함께 정복을 갖춰 입은 박정심 장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명예 지휘관 자격으로 초청받은 것이었다. 부대 차렷. 박정심 장군님께 대하여 경례. 전진. 500여 명의 장병들이 우렁차게 경례했다. 3개월 전 위병소 앞에서 잡상인 취급을 받았던 그 할머니가 이제는 모두의 존경을 받는 별이 되어 서 있었다. 박정심은 마이크를 잡았다. 쉬어. 나는 말 길게 하는 거 싫어한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해라. 연병장의 정적이 흘렀다. 너희들은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다. 너희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국방력이고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참지 마라. 계급이 깡패가 아니다. 정의가 깡패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함성이 파주 땅을 뒤흔들었다. 박정심은 맨 앞줄에 서 있는 손자 강우와 눈을 맞췄다. 강우는 씩씩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박정심도 주름진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마주 엄지를 들어 보였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위병소 앞에는 3개월 전 박정심을 쫓아냈던 근무자들이 일렬로 서 있었다. 물론 그때 그 고상식 중사는 이미 영창에 가고 없었다. 새로운 초병들이 박정심을 향해 깍듯이 거수 경례를 붙였다. 안녕히 가십시오. 전진. 박정심은 차창을 내리고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조수석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 초병에게 건넸다. 이거 꿀떡이다. 이번엔 밟지 말고 나눠 먹어라.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초병들은 감격해서 떡을 받아들었다. 차가 멀어지자 박정심은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파란만장했던 복수극이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후련함보다 더 큰 따뜻함이 채워져 있었다. 강우야, 이제 할미는 발 뻗고 자련다. 나라 잘 지켜라. 박정심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파주의 노을이 붉게, 아주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뜨거웠던 심장처럼.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차가운 강바람은 잦아들고 임진 강변에는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오르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 위병소 앞.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병사들이 저녁모를 공중에 던지며 환호성을 질렀다. 와, 저녁이다. 끝났다. 민간인이다. 엄마 나 집에 가. 개구리 마크가 박힌 저녁복을 입고 가슴에는 빛나는 예비군 마크를 단 병장들. 그 무리의 중심에 늠름한 모습의 청년 병장 이강우가 서 있었다. 입대 초기에 주눅 들고 왜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구릿빛 피부에 다부진 체격을 갖춘 진짜 사나이가 되어 있었다. 이 병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우 형, 나가서 연락해요. 롤 한판 해요. 후임들이 아쉬운 표정으로 강우를 둘러쌌다. 강우는 후임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래, 다들 고생해라. 나 없다고 농땡이 피우지 말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보내주는 떡, 이제 못 얻어먹어서 어쩌냐? 아,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박정심 장군님표 꿀떡이 진짜 꿀맛인데 말입니다. 후임들이 입맛을 다시며 웃었다. 지난 1년 반 동안 박정심은 매달 부대에 떡을 보냈다. 물론 이번엔 검은 비닐봉지가 아니라 정식으로 트럭을 불러 전 장병이 먹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돌렸다. 덕분에 강우는 떡 장수 손자라는 조롱 대신 꿀떡 병장님이라는 달콤한 별명을 얻었다. 강우야. 위병소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우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그곳에는 1년 반 전과 똑같은 뽀글뽀글 파마머리에 화려한 꽃무늬 몸빼 바지를 입은 할머니 박정심이 서 있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그때처럼 쫓겨나는 잡상인이 아니라 사단장의 1호차 옆에서 위병 소장새로 온 상사의 극진한 에스코트를 받고 있다는 점이었다. 할머니. 강우가 배낭을 고쳐 메고 달려갔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서 멈춰 서서 그 어느 때보다 각 잡힌 자세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병장 이강우. 2026년 4월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전진. 박정심은 주름진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손자의 경례를 받았다. 뭐냐? 장하다 내 새끼. 전진. 박정심이 강우를 와락 끌어안았다. 든든해진 손자의 어깨가 느껴졌다. 1년 전 다리가 부러져 피투성이가 되었던 그 약한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온 것이다. 고생했다.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잘 버텼어. 할머니 덕분이죠. 할머니가 싹 청소해 주신 덕분에 적은 생활 진짜 편하게 했습니다. 강우가 씩 웃었다. 그때 사단 본청 쪽에서 지프차 한 대가 다가오더니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건 1사단장 김철수 소장이었다. 그는 강우의 전역을 축하하기 위해 직접 마중을 나왔다. 이강우 병장. 전역 축하한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김철수는 강우의 손을 꽉 잡았다. 사회 나가서도 전진부대원으로서의 긍지를 잃지 마라. 그리고 할머니 말씀 잘 듣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 알지? 예, 명심하겠습니다. 불곰 장군님 말씀은 법입니다.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다. 김철수는 박정심에게도 깍듯이 경례했다. 선배님 강우 무사히 돌려보냅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그래 철수야. 고생 많았다. 너도 이제 곧 중장 진급이라며? 별 하나 더 달면 내가 떡 한 번 거하겠소마. 아유 떡은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다. 살쪄서 전투복이 안 맞습니다. 김철수가 너스레를 떨었다. 훈훈한 작별 인사를 뒤로하고 박정심과 강우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 강우 아버지가 보낸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고 부대가 멀어지자 강우가 차창 밖을 내다보며 문득 물었다. 할머니,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누구? 마동팔이? 네. 그리고 최 대위랑 오만석 의원도요. 박정심은 차창 밖의 평화로운 들판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마동팔이랑 최민석이는 아직 국군교도소에서 콩밥 먹고 있지. 들리는 소문으로는 거기서도 왕따라더라. 들어오는 신입들한테 군기 잡으려다가 자기들이 저지른 짓이 다 소문나서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있다더구나. 밤마다 춥고 배고프다고 질질 짠다는데 못 산 똥 치우는 거니 누굴 탓하겠냐? 쌤통이네요. 오만석이는 더 가관이지. 뇌물 받은 거 다 토해내느라 집이고 땅이고 다 경매로 넘어가고 마누라랑 자식들은 외국으로 도망갔단다. 감옥에서 나오면 갈 데도 없어서 서울역에서 신문지 덮고 자야 할 판이야. 권선징악. 인과응보. 세상은 불공평해 보여도 결국 죄 지은 자는 벌을 받고 착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박정심은 확인했다. 강우야. 내 할머니. 할미는 이제 여한이 없다.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고 쓰레기들도 치웠고 이제 다시 텃밭이나 가꾸면서 조용히 살련다. 박정심이 손자의 손을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할머니의 손이었다. 할머니 무슨 소리세요? 이제부터 저랑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가셔야죠. 저 퇴직금 받은 걸로 할머니 소고기 사드릴 거예요. 어이구 군인 월급 모아서 소고기를? 우리 강우 다 컸네. 차 안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문산 시내를 지나 집으로 가는 길. 박정심은 품에서 작은 봉지 하나를 꺼냈다. 자, 먹어라. 이거.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꿀떡이었다.
1년 반 전 위병소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짓밟혔던 그 꿀떡.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달콤한 승리의 전리품이었다. 강우는 떡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달콤한 꿀과 고소한 참기름 향이 입안 가득 퍼졌다. 맛있냐?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앞으로 네 인생도 이 꿀떡처럼 달달할 거다. 차가 붉게 물든 저녁 노을 속으로 달려갔다. 전쟁 같았던 지난날의 상처는 아물고 이제 그들 앞에는 평화롭고 따뜻한 봄날만이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불곰이 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세상이 또다시 소중한 것을 짓밟으려 한다면 그녀는 언제든 다시 몽둥이를 들 것이다. 사랑하는 내 새끼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라면.